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통과 등을 요구하면서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방금 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심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전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윤효용 풋볼리스트 기자와 함께 홍명보호의 면면을 살펴보고 축구계 현안도 알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역시 들어오시면서 방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예. 제가 그 오프닝을 살짝 바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속보가 뜨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오늘 7시에 법안 소위랑 이제 합의 처리가 돼야지 끝까지 돼야지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예. 어쨌든 합의 처리하기로 일단 1차적으로는 뜻을 모았다. 예, 실제로 계속 여야가 협상을 했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간호법 꼭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 6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전공의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간호 인력과 전공의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판단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물론 의료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여당에서 조금 더 한 발 물러나서 민주당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래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세세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었고 그거를 법에 명시하자는 게 아마 야당 입장인 그런 측면도 있었죠. 예. 저 여야 간 이견이. 실제로 간호법이 그동안 난항을 입었던 가장 주요한 항목이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이견 때문인데요. 네. 간호조무사가 사실 전문대를 나오고 나서 그 학력을 인정을 받으면 사실은 지금 간호조무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시스템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네.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그런 이수를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선 이번에 통과되는 걸로 나름의 합의가 된 것 같아서요. 아마 통과되고 나서도 여러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처럼 아주 이런 민생 법안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는 걸 보니까 국회가 일하네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김기영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전공의의 공백을 피해 간호사와 전문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간호사법, 간호법 네.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 통과된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보면 피해 간호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업무 범위가 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분이 명확해야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 공백 부분, 의료 차질 부분 이런 부분, 응급실 부분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공이 이탈했다는 의료 공백 사태 이제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또 이뤄지고 있대요.
그랬는데 전공의들 빈자리매였던 간호사마저 모레부터 이제 무기한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조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어떻게 하나 한 두려움이 이제 또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인데 신현영 의원님 지금 의료 현장 직접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아,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끔찍해요?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6개월 되다 보니까 전공이 없고 결국엔 의대 교수님들이 현장 그냥 온몸으로 맡고 계셨던 거잖아요. 번아웃 되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여러 대학병원의 응급실의 전문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셧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여전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응급실 비상사태를 정부가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의학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머리의 출혈인지 심근경색인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응급의학과에서 진단을 하고 해당 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병원이나 여러 의료기관에 신경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얼마나 지금 충분한 인력이 있느냐. 특히 지역에 있을수록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정말 우리 국민들 아프면 걱정될 것 같고 안 아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만 해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신현영이 모든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범위 외의 것을 하다가 선의를 가지고 했었더라도 만약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곧바로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진료할 수밖에 없고 원칙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자를 받고 싶은 의사의 마음과 실제로 받아서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현실은 매우 괴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공백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7711님이 환자들 생각해 주세요. 내 가족이라 여기고 대화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김기흥 부대변인한테 드릴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관련해서 2026년 내년 거 2025년은 이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026년 의대 증원 유예하자 이런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일종의 이제 절충안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년 거는 일단 진행하더라도 내후년 거는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의사들과 좀 협의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절충안 아닌가요? 우선은 이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원래 의대 정원은 3,000명 정도 좀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00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500인데 실제로 이번에 의대 학생들이 유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3,000명 하면 내년에 이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7,500명이다. 그렇다면 내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원래 3,000명을 해서 균형을 조금 왜냐하면 7,500명에 대한 어떤 교육의 어떤 수요가 큰데 그거를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3,000명 뽑고 2027년도에 어느 정도 뽑을지는 지금의 어떤 혼란이나 그런 갈등 양상이 좀 잦아들 때 하자. 절충안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저보다 상황을 잘 알겠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했더라도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책임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좀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불가피한 사고 때는 책임을 면제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응급실에 보면 주치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증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돌려보내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문화하자. 그리고 일반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자. 그래서 뭐 3가지 방안에 대해서 3종 지원, 비용과 권한과 면책하는 3종 지원을 생각해서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방안은 아니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의사를 늘리는 거는 의료 의료 김대중 정부 때 의학 분업 이후에 계속 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선의를 가지고 400명 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도 얘기했지만 다 안 됐잖아요. 그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병원 가기가 난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500명을 늘렸고 앞으로 그런 어떤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사리 만들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다시 논의를 할 때 선이지만 결국은 지금 의료계에서는 원점 재검토잖아요. 백지화잖아요. 그랬을 때 접점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올려놓은 부분에 대한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정부 측에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접점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저 한동훈 대표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래도 사실은 여당의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에 대한 긍정적입니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대통령실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잖아요. 26년 원점 재검토 어렵다라고 박절하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 여당 리더십이 참 이게 볼품없다라는 생각을 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정권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성민 의원님 이런 분들이 안철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걸 해결 안 하면 의료대란 해결 안 하면 정권 잃을지도 모른다. 이게 민생이고 이것부터 해결하라라는 목소리들의 염원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나섰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박단 회장도 만나고 그런 것들은 네. 사실상 대통령도 박단 회장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금 진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칼을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 칼을 다시 집어넣게 하는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 단독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이제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공동으로 사실 이건 한 목소리 내서 대통령실 결단하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둘 다 대선 후보 주자잖아요. 누가 더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아마 다음 중도층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표심이 기울지 저는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꾸리고 대책 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안도. 예, 지금 이 거버넌스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내가 아프면은 갈 병원 응급실 뺑뺑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까지 파업한다고 하니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정말 아팠을 때 곧바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그 불행한 그 공포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의 사전 점검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는 최근에도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의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얘기도 듣고 간호사 얘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2,000명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필수 의료 무너지고 지역 의료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의료 붕괴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할까 아마 본인도 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갖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이거는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공의 분들이 지금 10,000명 정도가 이제 복귀를 안 하셨잖아요.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양보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앞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필요하다는 건 다 있어요. 공감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돈 되는 쪽으로 좀 몰리고 필수 의료는 조금 도외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수가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필수 의료나 아니면 지역 의료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 논의를 할 때 숫자를 못 올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하면 이건 누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사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기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접점이 될 줄 알았는데 전공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일하게 10,000명이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랬을 때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의 어떤 개혁에 있어서의 어떤 기득권의 반항 그 어떤 반발에 비해서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못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의료계도 다 의사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백지화하고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44님이 국민 지탄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귀해서 국민 생명을 돌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하튼 만약에 2026년 이거를 협상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게 의대 증원이 그냥 스탑하는 것보다는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또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출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그러려면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요. 테이블에 앉는 전제 조건은 서로한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댈 텐데 네. 지금은 너무 의료계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젊은 의사 집단은 젊은 의사대로 그리고 의료계 의사협회는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뭐 의사 집단 엘리트 집단이고 카르텔이고 이거 탁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료개혁의 그 윤석열 정권의 그런 중심에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의사들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세계의 그런 의학 수준의 기술에 대한 인정은 배제하고 일부의 의사들의 그런 나쁜 의료 윤리의 그런 모랄 해저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더 악화될 수 있도록 조금은 악마와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조장한 것이 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저희는 많이 입었고 실제로 젊은 의사들은 아직 의사 면허도 따지 않고 뭐 아직 수익을 내본 적도 없는데 결국에는 선배 의사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국민적 불신을 젊은 의사들이 온몸으로 받고 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의료계 내에서도 세대 간의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26년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해결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나 아니면 교육이 열었을 때 보세요. 배정위원회 회의록 다 파기했잖아요. 정부가 뭐 2,000명 근거 있다, 1만 명 근거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정당당했으면은 명확하게 근거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고 없애고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러면서 졸속으로 됐다는 것들이 반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3,000명 매년 나오고 있는데 3,000명은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필수와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뢰 구축이 되면은 4,000명 늘려볼까 조금 더 늘려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전문가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몽둥이로 때리고 나서 그다음에 합의할래 말래 여전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결국에는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데는 수십 년 걸릴 거다. 그 사이에 필수료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건드렸으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건드려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됐다는 결론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니까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해결은 봐야 돼요. 어떤 형태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진 등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도 근절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약 범죄처럼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차원의 대책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심각하게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김기용 부대변님. 아무래도 이제 저도 텔레는 쓰지만 텔레가 굉장히 익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안이 좋다는 얘기로 이제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AI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를 꼭 항상 악용하는 나쁘게 악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범죄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법으로 그거를 재단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국회에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되고 정부는 우선은 제가 볼 때 실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 좀 기사를 보니까 정교조에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점검 지금 뭐 인터넷 SNS상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니까 최소 40곳이 실제 파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있는데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범죄는 더 클 것이다.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온 범죄만 이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가위에서도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면도 되게 위험한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얼굴이나 뭐 이거 해서까지 붙이면 뭐 재미삼아 했는데 그게 결코 재밌다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게 아니라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고하게 조금 정부가 그다음에 교육당국 그다음에 국회까지 해서 이 부분은 이슈가 나온 만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22대 국회 지금 이제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결국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대한 규정인데요. 실제로는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소지하고 있거나 구입하고 있거나 저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청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됐을 때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뭐 그래서 벌금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빠르게 지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특히나 저도 21대에서 여가의 간사였거든요. 네. 사실은 내용을 잘 사전에 아시겠군요. 이것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여가의 사실 그동안 장관도 부재했고 맨날 뭐 잼버리 때부터 해갖고 김행랑 해가지고 싸우기만 하다가 사실은 한 번 회의 열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모처럼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한 목소리 내고 있으니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을 올해보다 3.2% 20조 8천억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민생에 최우선 초점 맞춰서 편성했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긴축 재정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네. 현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어떤 예산 총 지출은 늘리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자 하고 저는 한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재정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쓸 때 쓰고 선거 앞두고 쓸 때 쓰고 25만 원 얘기할 때 우리도 더블로 받아서 한 50만 원 주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보수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니까 선거에 임했던 분들이 왜 우리는 나라 걱정 혼자 하느냐 그러지 마라 지금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란 거는 진짜 불효불급하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서 어려운 부분 약자 복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고 정부가 예상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인데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민생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로 좀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약자 복지 부분이 있고 경제 활성화 체질 개선 있고 안전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가 있는데 약자 복지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이 연간 한 141만 원 정도 는다고 인상한다고 합니다. 관련 예산은 1조 원인데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됐다고 보고요. 잘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부분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선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제 예산 결산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윤 정부가 얼마나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낭비 없이 썼는지 검증을 해봐야죠. 요즘에 계속 단톡 나오는 거는 용산 이전
하고 뭐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뭐 드레스룸이나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불필요한 데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어서 과연 용산 이전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했던 바 이상의 뭔가 세금들이 사용됐다면 이게 예비비를 끌어다 쓰든 어떻게 하든 경호처의 그런 경호 비용이 뭐 초과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보면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지난 5년간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가 늘었다 하면서 또 정정권 탓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그 재난지원금도 줬어야 되고 응급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상황은 매우 달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전 정권 탓하지 마셔라.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결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축 재정 하겠다고는 하는데 또 민생은 쓰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전 정권 탓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결단하시고 욕먹을 거는 욕먹고 과감하게 할 거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03님이 긴축재정 운영하더라도 서민경제 도움이 되는 예산은 크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이제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어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래서 우선은 MBC는 구사일생인 상황에서 지금 박문진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KBS나 YTN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인 체제에 대한 그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제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선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 비판했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법부의 오점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임기가 많이 남은 KBS, MBC 사장을 다 내보냈어요. 8개월 만에. 이번에 MBC는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이사를 임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2인 체제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죠. 자진 사퇴하고 나서 한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다른 사람은 추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2인 체제가 위법하기 때문에 지금 제동에 걸렸는데 2인 체제를 위법하게 만든 그 구조를 만든 쪽이 민주당이란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정상화해서 저는 민주당도 2명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도 1명에서 3명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탄핵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빨리 그 헌재에서 가름마 타가지고 5인 체제에서 정상대로 임명 절차 밟아서 박문진 이사 교체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유난히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이 곤지암에서 광주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같은 방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광주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생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구성한 당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육과 문화, 지역, 자산 분야 등 정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특위위원장 맡으신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말씀드린 대로 처음 꾸려진 이제 특위위원장 맡으셨습니다. 한 네네. 대표와는 뭐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기보다는요. 어쨌든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도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륜을 높이 사서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 이런 직을 제의하신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표 경선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와 치열하게 맞붙었던 나경원 캠프에 계셨어요. 그런데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 맡게 되신 건 아무래도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동안의 경륜이나 이런 거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제가 큰 능력이나 차질보다도 어쨌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빈부의 격차라든지 네. 또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잘 이해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보수 정당이 조금 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한 국민들의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좀 더 굳건히 하는데 사회 안전망을 더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동훈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삶의 질 높인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연관되는 얘기 제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릴 질문이 조경태 의원님은 당내 최다선 6선이십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잘 조화되면 이런 조합이 이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면에 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데 서로 잘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나는 이런 역할만큼은 분명히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을 좀 통합시켜내고 그리고 네네.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상호 좀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통합, 당 통합, 조화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한테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협조도 아니고 비협조도 아니고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 잘하나 보고 있다. 근데 200석 가까운 거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당이 똘똘 뭉쳐도 이게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로 어떤 그 급변하는 현안에 여당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께서는 아직 본인들의 공천이 좀 많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4년 가까이 남았죠. 네네. 그래서 좀 이걸 안이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권을 재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63%의 높은 지지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된
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도와서 협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63%의 높은 지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하라는 그런 어떤 그 명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의 흐름, 당심의 흐름을 저는 잘 읽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소신껏 네. 저는 그 당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저쪽 크게 눈치 살피지 마시고 오로지 본인을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과 다수의 당원들만 쳐다보고 저는 좀 더 소신껏 저는 국민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과 정치를 해 나간다면은 크게 박수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소신껏 자신을 지지한 당원과 국민을 보고 그 63% 지지를 생각하면서 소신껏 했으면 더 어떤 한동훈 체제도 공고화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관련되는 질문을요. 유만식 님이 문자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의원님한테. 유만식 님이 한 대표는 용산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소통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양쪽이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 청취자분께서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시거든요. 네네. 저는 용산에서 조금만 더 협조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대표는 개인의 어떤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한 또 네. 어떤 당 대표로서 소신껏 저는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주길 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지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의 힘이 바뀌고 변화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변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한 대표께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의원들도 협조해야 되지만 일단 그 한 대표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용산 쪽의 협조도 현재보다는 더 필요하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824님이 조경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하고 웃음 표시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을 맡으신 특위 이름에 격차 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들을 이제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빈부격차, 지역격차, 성별에 따른 차별, 세대 차이로 불리는 나이 격차. 이런 여러 격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사회학자들도 평가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할수록 격차 해소는 더욱더 심화되고요. 또 새로운 격차들이 또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를 저는 매우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는 격차 해소라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가는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이제 다룬 영역 굉장히 광범위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에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쯤에 저희가 청소 노동자 그리고 야외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쉼터 하나 없이 지금 굉장한 고통스러운 여름을 지금 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소외받은 계층 노동자분들을 좀 더 정치권에서 좀 더 살펴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격차 해소 위원회가 저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좀 더 공감대를 좀 더 넓히고 또 이게 법과 제도를 또 바꿈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격차 해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 쉼터, 야외 노동자 쉼터 좀 와닿는데요. 자, 조만간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임명 직후에 이 문제 콕 집어서 선별 지원 방식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야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협의 또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나 그 정치권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네네. 다만 그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야가 좀 이게 다룸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국회는 입법부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나눠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적 저항이나 좀 반대가 또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을 또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야당의 의견도 어느 정도 크게 수용을 하던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는 뭐 하위 70%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 지원을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격차 해소적 차원에서라도 저는 맥락을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타협안이 나온다면은 여야가 저는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9일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연금 역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 이제 부담의 격차 문제가 주요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해결 실마리는 어디부터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연금 제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약간의 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네. 현재 그 보험료율이 한 9%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연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의 고갈 사태를 좀 막자 그런 게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율을 9%에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본인들의 부담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선진국가의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많이 내어도 별로 저항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금이 바로 국민들한테 자신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2008년도부터 이 연금에 대한 수급자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연금이 내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면은 저는 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동의도 폭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이거는 정쟁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 문제는 함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선거에 가까워지기 전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용산 쪽에 협조 이런 부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네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위기의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 쪽에 2026년 내년 거는 어차피 프로세스에 들어갔으니까 내후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일단은 유예하고 저쪽 그 의사들과 좀 다시 협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혹자는 여당 대표가 그 어떻게 보면 이거를 풀어보려고 박단 정공희 대표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반대가 뭐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의료 공백이나 지금 응급실도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오랫동안 방치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어떤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아마도 요즘에 그 응급실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무리를 또 빚고 있고 또 네.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제안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좀 의사분들,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국민들은 좀 준엄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할 것을 주장을 하되 이 환자 곁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투쟁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의료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다소 자신들의 정책에 좀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병원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의료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을 의사분들을 숫자를 좀 더 늘리자는 것이 그 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사분들도 좀 더 큰 차원에서 환자 곁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저는 좀 더 의료에 좀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더 피력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왜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슈의 파도는 잠깐 지나간 그 상황이긴 하지만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김 관장 스스로 거치 문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도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인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분이 정말 관장으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같이 우리나라의 독립 민족 지도자분들이 정말 1910년대에 저는 일본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목숨을 건 독립투쟁, 독립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후손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인 인식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민족의 정체성을 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이 과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의 의견하고도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권은 연일 여당 자체 법안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당 내 반발이 생각보다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최근엔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야당 포석에 뭐 날짜 정해놓고 발의하라 이런 데는 그렇게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한 대표가 당내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릴까요?
네, 저는 어제 보면은 공수처의 그 수사가 저는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도 그랬고 또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결과가 좀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듯이 지금 여당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가 지난해 작년 7월 22일 최상병 연결식장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진정으로 최상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을 저는 최상병 특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소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와 별개로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나는 의원들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총의를 또 모아야 되니까 그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의원들을 접촉해 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머지않은 시점에 이 부분도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서윤이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인공 달팽이관 삽입 수술을 받은 서윤이. 하지만 재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에 이상이 발견되며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 서윤이는 중증도 근시와 고도 난시로 눈에 초점이 어긋나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 하루라도 빨리 안구 수술과 청력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보고 듣기 어려운 서윤이 곁을 24시간 지켜야만 하는 엄마. 서윤이의 치료가 지연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서윤이가 수술과 재활을 통해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8월은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닷새에 남은 시점인데요. 오늘도 완도가 35.6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서울은 30.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이 무더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도심과 해안은 열대야도 드문드문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끔 불어주는 바람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폭염특보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심으로는 해제된 곳이 많은데요. 폭염특보의 강도도 어제보다는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게다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예보돼 8월 들어 처음으로 23도대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고
예보되고요. 강릉, 대전 22, 대구 23, 광주 24도 등으로 일부 지역에 열대야는 내일 아침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대구 32도, 대전, 세종 33, 강릉, 부산 31도 등으로 전국 29도에서 33도로 예보돼 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살짝 꺾였지만 내일도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는 오늘부터 글피까지 5에서 60, 또 제주 산지, 제주 동부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늘렸고 저출산 대책과 최저 생계비, 병사 봉급에도 증액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오늘 밤샘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국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 대표팀 주축인 유럽파가 대거 승선했고 양민혁 선수 등 4명의 새 얼굴이 발탁됐습니다. 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와 함께 새롭게 꾸려진 홍명보호 면면과 대표팀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윤효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발표된 홍명보호 대표팀 명단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무난한 발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요. 아, 괜찮게 보세요. 축구 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막 크게 반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잘 아는 선수들이 많이 뽑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얼굴들이 좀 적절하게 섞이면서 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선택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명단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선수의 20살 전후 선수들 뽑아서 이제 세대 교체도 신경을 쓴 부분 눈에 띄는데 네. 한마디로 안정 속의 변화
를 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 선수들이 사실 뭐 경기까지 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탁을 해서 새롭게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요. 이제부터 이 선수를 좀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유럽에 가서 선수들을 직접 대면 면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 주장 맡았고요.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뭐 빠지면은 이상한 네. 선수들이 역시 이제 주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감독 자체가 여론이 기대보다는 좀 우려 속에서 부임을 했다 보니까 네. 좀 기존 주축 선수들의 뭐 힘이나 지지 같은 것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현재 선수들 자체가 많은 팬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실력적으로 지금 이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도 없기 때문에 홍 감독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주축 멤버들을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수확으로 꼽히는 강원 FC의 양민혁 선수입니다. 18살. 올해 성인 무대 데뷔해서 내년 1월에 토트넘 정식 입단 앞두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자,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네. 양민혁 선수가 대형 선수로 클 잠재력 네. 있다고 보세요? 제가 직접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정말 이 선수는 뭐 손흥민 잘 크면 정말 손흥민 선수까지 클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네. 이 나이의 선수들이 사실 신체적으로 좀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뭐 몸싸움에 밀리거나 아니면 뭐 수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 양민혁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독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스피드, 몸싸움. 네. 예. 그리고 지금 타고난 능력 중 하나가 굉장히 좋은 양발 킥력인데 예. 손흥민 선수도 양쪽 발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많은 골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도 좀 그렇게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킬러로서의 그 자질도 보인다. 네, 그렇죠. 네, 토트넘을 상대로도 굉장히 좀 침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물론 경험이야 더 쌓여야 되겠지만 지금 능력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 크면은 손흥민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잠재력이 엿보인다. 네. 네. 자, 그리고 강원 FC의 황문기 선수 그리고 인천의 최우진 선수도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황문기, 최우진 선수 되게 눈여겨봤다고 하던데 어떤 장점을 가진 선수들입니까? 우선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96년생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였습니다. 미드필더였는데 이번 시즌에 풀백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네. 라이트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원래 킥력도 좋을 뿐더러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에 수비력까지 갖춰서 지금 K리그 정말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요. 네, 무엇보다 지금까지 기복 없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활약을 했다는 점도 홍명보 감독이 좀 밝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생으로 뭐 20살인데 굉장히 어린 선수죠. 이제 프로 2년차를 맡았는데요. 인천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주전 레프트백으로 좀 기용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어린 선수들처럼 굉장히 기술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킥력도 좋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직접 또 상대를 해보고 괜찮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뽑게 됐습니다. 네. 덴마크 진출 이후에 공식 경기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한범 선수도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이한범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에서 정말 일찍 데뷔를 해서 제2의 김민재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좀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여름에 덴마크 조기성 선수가 뛰는 팀이죠. 덴마크 강호 미틀란으로 좀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좀 아쉽게 한 3경기밖에 못 뛰었는데 그래요? 네. 왜 부상을 당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감독이 좀 많이 기용을 하지 않고 좀 훈련에서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선발이나 출전 기회가 적었군요. 네, 근데 적었지만 그 나온 경기들에서는 인상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빨리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은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윤효영 기자 보시기에 네. 대표팀에서 이들 젊은 선수들의 역할
네. 활발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에는 굉장히 좀 어린 선수들도 발탁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최대한 그 형들과 좀 잘 어울리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워낙 기량 자체가 어린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도 그 능력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요즘은 어리다고 뭐 이렇게 내가 우선시가 아니고 이 어린 선수면 이 선수도 뽑힐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좀 이런 경쟁자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뒤에서는 형들의 좀 그런 굳은일도 맡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할지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청자께서 0184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홍명보 감독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기다리면 히딩크 같은 명장 반열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모든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정말 2위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여론 자체는 워낙 좋지 않지만 그건 이제 홍 감독과 그 나머지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여영 기자가 지금 요 질문 대답하는데 약간 지금 뭐 이렇게 조심하게 네. 신중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홍명도 감독 선임 직후부터 축구 팬들 사이에 불거졌던 우려가 바로 의리 축구, 네. 인맥 축구입니다. 이게 그동안 한국 축구의 약간 고질적인 측면으로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10년 전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도 감독이 대표팀을 2012년 런던 올림픽 멤버 위주로 구성해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 자, 브라질 월드컵 경험이 이번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굉장히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홍명보 감독도 그 브라질 월드컵 자체를 좀 인생의 거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본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홍 감독이 잘 아는 선수들이 많이 발탁이 됐지만 네. 그래도 본인이 직접 K리그 현장을 누비면서 최대한 본 선수들로 뽑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물이 바로 뭐 양민혁 선수라든지 뭐 최우진 선수라든지 황문기 선수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는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라 뭐 홍명보 감독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아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역풍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조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 선수들과 소통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또 이제 홍 감독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제 논란 속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발탁이 되기도 해서 네. 홍 감독이 선수들과 소통이 잘 될까요? 홍 감독도 이 점을 굉장히 좀 알고 있죠. 소통이 네.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고 그래도 홍 감독이 울산 HD에서 어린 선수들도 지도를 해보고 또 고참 선수도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뭐 소통 노하우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더 노하우가 생겼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수들은 이제는 능력 있는 감독을 원하거든요. 뭐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선수들이 봤을 때 이 감독이 정말 우리를 지도할 만한 능력을 가졌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홍명보 감독이 훈련장에서나 뭐 경기장에서나 직접 보여줘야 할 부분이겠죠. 네. 자, 대표 선수 선발에 앞서서 대표팀 코치진 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당초에 외국인 감독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되니까 좀 유능한 그 외국인 코치를 이제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포르투갈 출신 주앙 아로소 코치, 전술 분석 코치로 포르투갈 치아고 마이아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벤투 감독 8년간 보좌했던 코치입니다. 좋은 선택입니까? 사실 1순위 선택지로는 스페인 코치진이었다는 얘기가 사실 앞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잘 안 됐나요? 예, 근데 스페인 코치진은 잘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선택된 코치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코치진들이 지금 현역 축구계에서 유럽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던 코치들이고 아로소 코치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 한 8년 정도를 같이 했던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의 예전
오른팔 감독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벤투호의 그런 철학이나 의지를 좀 계승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석관, 요즘은 분석 코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이아 코치도 포르투갈 명문팀인 벤피카에서 분석 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뭐 분석 코치의 뭐 업적이 내린 게 알려진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그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코치인 만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소집이 돼서 5일 국내에서 팔레스타인전 치르고 이 원정을 떠나서 10일 오만과 2차전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오만은 어느 정도 수준 팀인지 우리가 무난히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전력상 봤을 때는 우리가 무난히 승리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그게 그래야 되겠죠. 네.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96이고요. 오만이 조금 더 높은데 7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3위니까 굉장히 피파 랭킹에서도 좀 차이가 많은 팀입니다. 그래도 방심은 안 되겠죠? 방심은 안 됩니다. 네. 방심은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이 주축 선수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이 소속팀도 없고 지금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 뭐 팔레스타인전 같은 경우에는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오만이 굉장히 좀 한국전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전지훈련까지 가서 스페인 뭐 2부 리그 프로팀들이랑 연습 경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국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명보의 첫 원정 경기거든요. 네, 굉장히 좀 그 팀이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그게 우리한테는 어려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9월 5일 날 팔레스타인전 국가대표 경기를 치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9월 5일에 홍명보 감독이랑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뭐 정몽규 회장은 그렇다고 치고 홍명보 감독이 경기 치르는 날 국회 이게 출석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꼭 출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소환을 하면 뭐 오전에 할 경우에는 홍 감독도 뭐 오전에는 시간이 된다면 참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당일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질의에 답한다는 것 자체가 홍 감독한테는 큰 부담이고 또 대표팀 전체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뭐 참석을 안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래 출입해본 기자로서 정몽구 축구협회 회장은 출석하고 홍명보 감독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 팀을 챙겼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건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자, 지금 풋볼리스트 윤효용 기자와 함께 새 축구 대표팀 등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축구협회 얘기해 볼게요. 현재 문화체육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음 달 안에 감사 종료될 예정으로 감독 선임뿐 아니라 협회 전반적인 문제 다 짚고 있다. 감독 선임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도 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감독 선임 자체의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뭐 홍명보 감독은 면접도 없이 어떻게 보면 부탁으로 감독이 됐다. 근데 외국인 코치들은 절차상 면접을 다 진행을 한 그런 부분,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문체부도 이 점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넘어서 감독 선임에는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클린스한 감독 경질 문제에서 발생한 뭐 위약금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홍명보 감독 선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 이런 게 만약에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축구라는 게 워낙 특수한 조직이고 협회 자체도 왜냐하면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일단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감독 선임은 좀 뭐 전무적인 문제라고 답하면서 좀 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뭐 제 의견도 근데 이거는 뭐 축구 전문가들과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뭐 적절한 시점에 뭐 문제 없이 넘기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이제 감독을 경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김동희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야구는 1000만 관객 앞두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가장 뭐가 먼저 달라져야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축구협회는
지금 뭐 티켓값도 갑자기 불시에 올리고 네. 네, 이런 행정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좀 행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팀 그러니까 협회 행정력은 예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 느낌이거든요. 네. 네, 행정력을 높이고 좀 투명성을 확보를 하는 게 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력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했는데 가장 그거에 정점에 있는 분이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네. 상당수 축구 팬들이 여전히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 사퇴해야 한다고 축구 팬들이 요구한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게 뭡니까? 역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스포츠에스의 문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고 이후에도 두 번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협회가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도 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반적인 그런 운영의 문제를 굉장히 책임을 좀 탓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장이죠. 최근 자서전 출간하면서 사선 연임을 희망을 했습니다. 자서전에 난 국민 욕바지다. 뭐 내가 다 받아주고 있는 사람이다.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이제 자평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축구 팬들한테 더 원성사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책을 출간한 타이밍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협회장님은 굉장히 좀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좀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팬들은 아무래도 이 좋은 선수들이 나온 게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개인의 그런 재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죠. 저번 때 정치인 최재성 의원이 축구를 잘하거든요.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네. 여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해줘 축구래요. 그렇죠. 감독이 뭐 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 해줘, 황희찬 해줘. 네. 여하튼 뭐 축구협회에서 더 시스템을 갖추면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건데 자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말 했는지 연임 가능성은 우리 윤 기자 보시기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선 연임에 뭐 나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 이거는 좀 유인천 장관 말대로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공정위가 승인을 받으면 이 사선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제 3선에서 이게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정말 이 대표팀 아니 축구협회가 정말 공정했냐를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이라크, 요르단 등과 함께 비조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전략 전술 필요한지 시간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전략 전술보다는 이제 우리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상대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워낙 압도적이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회복을 해서 이 팀을 상대 안 되면 사실 이 팀들이 우리 팀을 상대할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중동 원정이 워낙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선수들이 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리스트 윤효영 기자였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평촌부터 산본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안현분기점부터 더딘 흐름 길어져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곤지암에서 광주분기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1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기름나들목 진입램프 끝지점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본선으로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되는데 이 사이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병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의 중학교 또 경남 창원의 냉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여름보다 9월에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우선은 2023년에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식중독으로 신고된 건수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7월하고 9월에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유난히 작년에는 9월에 43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무더위 7월, 8월 이럴 때는 덥고 습하고 장마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식 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선선하죠. 벌써 어제 오늘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선선해질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식중독에 대한 관리가 다소 부주의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8월까지는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다가 방심하는군요. 9월 되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근데 9월도 사실 온도가 20도, 25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이 문제다. 그래서 9월에 식중독이 많이 일어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곧 9월인데 환절기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식중독을 유발하는 음식.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네. 어머니가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가 지금 채소를 잘 씻고 옆에서는 또 생닭을 잘 조리해서 말복은 지났지만 네. 삼계탕을 준비하고 네. 또 저기서는 아버님이 계란을 까서 계란 후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점심 때 남은 김밥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식중독 유발하는 거 1번은 김밥이에요.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의 행간을 보니까. 그렇죠. 식중독 유발하지 않는 음식은 프라이한 계란입니다. 정답은 모든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닭을 조리할 때는 그 도마나 예. 칼 이것도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결하게 돼 있다고 해도 예. 거기에 있는 살모넬라 균들이 옆에 채소에 튀어요. 예. 그리고 주방에 튀게 되면 문제가 되고 계란도 대한민국은 참 청결하고 깨끗하게 오지만 계란 껍질을 만지기 전에 계란 후라이 하면 손도 계란을 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계란 후라이 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고 또 계란 후라이 한 다음에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채소도 말씀드렸는데 채소도 그것이 얼마나 잘 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식중독균도 있고 김밥은 제가 던진 미끼였는데 네. 사실 김밥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김밥은 상당히 변질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점심 때 쉽군요. 남았던 김밥은 지금 식중독균이 대잔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채소 먹어도 식중독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채소를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채소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균들 네. 또는 원충 등이 장내에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 식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이제 추석도 막 다가오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하다가 손 씻는 거, 도마, 조리도구를 분리를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거 깜빡하고 그냥 나눴던 거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는 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음식 자체 부패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세척하며 내 손 관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며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면에서 2458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생닭 손질한 다음에 싱크대나 그릇을 식초로 소독하면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보통 이 생닭을 집에서 조리할 때는요. 네. 조리대를 분리합니다. 조리대를 분리한다는 게 보통 닭을 삶거나
그다음에 조리하기 전에 네. 우리가 늘 설거지하거나 야채 채소를 씻는 그 싱크대 그리고 그 조리대가 아닌 곳에서 생닭을 조리해서 끓는 물에 바로 넣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식초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네. 식초를 너무 믿지는 말고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살모넬라균 때문에 많이 걸립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살모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계란 껍질 네. 그리고 닭 그리고 그 채소에 묻어있던 것이 바로 살모넬라인데요. 네. 그 외에도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이 포도상 구균인데 이게 보통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햄버거, 간편 음식 등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잠시 신경 쓰지 않은 사이에 자랄 수 있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햄버거 패티에 들어있던 EC균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출혈성 장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겨울철에 식중독은 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자, 208 하나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같이 음식 먹었는데 누구는 식중독 걸리고 누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위에서 위산 분비가 줄어서 어르신들이 같은 양의 식중독균을 섭취해도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놔뒀는데 불고기를 해놨다가 깜빡하고선 한 점심이 지났어요. 근데 저녁에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고기를 먹고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불고기를 먹고 배탈이 났다. 그거는 부패, 즉 이 식중독균이 증식한 부위가 어디냐. 즉 우리가 보통 이거를 균을 섭취한 양으로 판단하는데요. 네. 우선은 섭취한 양이 많거나 또는 위산 분비가 즉 위장관계 면역력이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똑같이 먹어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식중독이 그냥 배 아픈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부동산 이웃 사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건 식중독이 아니죠. 네. 식중독은 명확하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 바이러스, 원충 등이 우리 위장관내에 들어와서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예. 이걸로 인해서 복통, 설사, 발열들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픈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형적으로 구역, 구토, 설사, 갑작스러운 복통 그리고 발열까지 날 수 있는 게 식중독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증세를 사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토, 고열이요? 고열도 있어요? 네, 구토, 고열,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식중독의 증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뭐 지사제나 항구토제나 이런 거 먹으면서 버티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젊고 건강하신 분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은 뭐 고열이 심하고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혈변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네. 집에서 보통 저는 보리차를 많이 권하는데요. 보리차요? 미끈한 보리차 그리고 이온음료 드시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네. 복통 등은 간단한 보통 우리가 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 약물 드시면서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토를 해서 탈수가 되거나 섭씨 38.3도 이상의 발열이 나거나 네.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 급성 복통 그리고 지속되는 설사와 또는 혈변 등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병의원 또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아, 고열, 구토, 복통, 설사, 혈변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고 또 저기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그 높은 연령층들이 더 이렇게 취약한 것 같아요. 역시.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장관 내 면역이 적고 네.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식중독균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네네.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많은 균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균들이 위산으로 다 죽기 때문에 괜찮죠. 그뿐만이 네. 아니라 한번 구역,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쉽게 탈수에 빠질 수도 있고 당뇨, 심장, 콩팥 질환 등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은 지체 없이 바로 병의원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식중독에 안 걸리려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많은 청취자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를 믿지 마십시오. 냉장고를 믿지 말자. 냉장고를 믿지 마십시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냉장고를 믿지 마십시오. 요리해서 밖에 있다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멀쩡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식중독균은 천천히 자라느냐 빠르게 자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되고 여름철에는 특히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빨리 먹고 음식물 처리를 빨리 하고 그리고 가능한 냉장고도 여름철에는 자주 청소해서 오래된 음식은 없는지 보면 저 구석에 있던 곳에 곰팡이 피어있고 막 예전에 사는 사과나 귤 이런 데서 곰팡이 있고 두부가 언제 산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청소하시고 냉장고를 믿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라. 건강파파뉴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 대선 오늘로 70일 남았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 대선 레이스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미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 대선 D-70. 2달하고 열흘 뒤면 선거 날입니다. 교수님 이번 미 대선을 한마디로 규정하신다면 이런 선거다.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혼돈의 선거죠. 혼돈의 선거다. 네,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미국 대선을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계속 이제 미국을 담당했기 때문에 4년마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고 있는데 네네. 총기 피격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현직 일하면서 그러한 대선 후보가 피격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줄 몰랐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선에 승리한 이후에 언론과 지지층이었던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정말 사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50대 50 처음에는 사퇴하겠어요.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에서 다 갖고 있는데 사퇴하는 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기부금은 어떻게 되지? 뭐 등등. 네, 예.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많이 벌어진 그 혼돈의 선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해리스 대 트럼프로 구도가 확정된 이후에는 전형적인 미국 대선의 어떤 선거 레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후보가 딱 붙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어떤 선거판이 된 것 같습니다. 혼돈의 선거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단한 전형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지금 7%포인트 앞선다는 이제 조사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미국 여론조사 못 믿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뭐 트럼프 힐러리 그때 이제 얘기도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미 대선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7%로 앞선다는 것은 하나의 여론조사고요. 이거는 좀 예외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2016년에 저희가 나름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거라고 낙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신승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는 평균 낸 그런 걸 좀 계속 보고 있는데 7%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고 지금 평균을 낸 사이트들을 보면 1.5%에서 한 3.6% 사이 차이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 오차 범위 내겠네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추세를 본다면 해리스의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6개 경합주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선벨트라고 하는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를 보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4개 정도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박빙이고 어쨌든 이 6개의 러스트벨트에서의 표심이 전체 그 선거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전국 결과, 여론조사 결과하고 6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따로 띄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아서 뭐 한 70일 남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해리스가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이게 계속 갈지 또 뭐 어떤 막판에 또 샤이 트럼프가 저 선거날 투표장에 몰려들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하고 근데 현 상황에서 좀 보다 좀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16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좀 미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여줬던 극단적인 주장 그것이 공화당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거리감을 굉장히 크게 가졌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공화당 지지층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전에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공화당 지지층,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도 그렇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러한 그런 것 때문에 지지를 표명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2016년만큼 어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좀 많이 숨어 있다 자기를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수치가 그대로다. 뭐 더 그대로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또 이제 반면에 트럼프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부시, 맥케인과 함께 일했던 참모들 중에 이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공화당 안에서의 트럼프로의 결집도 이런 거는 그래도 공고해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견고해졌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공화당의 주류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조지 더블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미트 럼니 전 유타주 상원 의원 뭐 또 이제 돌아가신 존 맥케인 애리조나 상원 의원 같은 분들은 어떤 그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내적 성향을 가진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못 믿어했어요. 네. 공화당 후보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을 보이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020년 선거에서도 이분들은 어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상원과 하원에 물론 상원은 하원보다 좀 더하지만 어쨌든 하원을 보면 공화당 그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를 듣는 상원의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은퇴하시거나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연방 상원 하원에 재직하시는 공화당 의원들은 함부로 그 트럼프에게 어떤 반기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 고 지지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집도 굉장히 높고 그 아까 나온 7% 차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의 자기 당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한 95%에 육박해요.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도가 거의 완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는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이제 힐러리, 샌더스 이렇게 약간 조금은 분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좀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비백인 유권자라든지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그 지지를 표명하는 좀 꺼려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의금이 작동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해리스, 트럼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대조적인데 일단 전당대회 모습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이른바
뭐 대관식에 찬조를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던데 공화당은 눈에 띄는 찬조 연사 없이 그냥 트럼프의 그냥 하이라이트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리더십 차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당 엘리트 정치인들의 반감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그 현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동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현직에 계시거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 중심, 특히 가족 중심으로 해서 어떤 충성도라든지 결집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소수 정예 이런 느낌을 줬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죠. 뭐 어떤 셀럽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전현직 대통령이 다 이제 그 천주연설을 하면서 네. 두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고 해리스가 대안이다. 지지해야 된다. 요거를 공통적으로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흥행에 더 성공하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후보 등록 철회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약간 전체적인 표 판도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까요?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네. 영향 못 미칠 거예요. 한 5% 정도의 지지율을 현재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현재 미국 언론 그 보도를 보면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어디에 지지를 표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해리스 대 민주당 대 공화당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정당 성향을 봤을 때 민주당이 6, 공화당이 4 혹은 공화당이 6, 민주당이 4 크게 갈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케네디 후보가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고 네.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몽땅 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어려운 거죠.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대 4 정도로 트럼프한테 6, 해리스한테 4 정도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또 민주당 지지층을 보다 더 결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미미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는 출마 후에 모은 선거 자금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 규모 돈을 모았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해리스에 대한 열렬한 지지입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런데 후자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블레이터라고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있을 때 둘 다 싫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 때는 만약 바이든 대 트럼프로 갔으면 둘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다 더 싫은 사람이 당선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런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하니까 보다 더 열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막을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나 미래의 아이콘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7천억이 넘는 선거 자금 중에서 어떤 신규로 이제 선거 자금을 기부한 분들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민주당 후보 지지를 표명하기를 꺼렸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당 지지층을 결집해서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 투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수락 연설도 극과 극이었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향도 비전도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수락 연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해리스가 누군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인간 해리스를 알리는 부분. 두 번째는 인간 해리스가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미래 미국을 만들어 나가실까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좀 보여주고 물론 구체적인 정책적 비전을 보여준다는 좀 모호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었죠. 왜냐하면 총기 피격 사건 이후로 뭔가 구국의 영웅, 어떤 그 굉장히 사법 리스크 고령수를 떨쳐내면서 강인한 대통령의 표상, 이러한 이미지가 확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어떤 후보 수락 연설의 초반부는 이제 자신의 어떤 총기 피격 사건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고, 그렇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정치적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수락 연설은 인간 해리스에 대한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통합의 메시지, 이게 가장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되게 앞선다는 조사가 나오다 막판에 이제 결국 근소한 차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지고 나니까 여성이니까 또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8년 후인 지금은 여성 후보 해리스에게 그런 아까 뭘까 우려랄까 그런 걱정이랄까 그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번 그 힐러리 클린턴을 통해 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맛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이 유리천장을 최고의 최고로 높은 유리천장을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측에서도 힐러리 클린턴과는 다르게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백인 인구, 마이너리티의 표를 끌어오는 데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남성의 표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8년 전에 비해서는 트럼프 4년, 바이든 4년을 거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보면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백인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해리스 후보가 백인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강점을 녹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비백인 여성이긴 하지만 어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후보라는 부분은 이렇게 잘 녹여가지고 어떤 포장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돈줄이죠. 네.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부금을 트럼프 캠프에 제공한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돈줄을 확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빅테크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에서의 상징성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계의 표를 끌어오는 것.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가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민주당과 환경 규제 같은 그렇죠.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독점, 반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른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어필의 대상으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좋은 상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친하게 지내면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데 뭐 나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요. 자, 해리스, 트럼프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 나타냈습니다. 이제 일단 북한 문제만 국한해서 볼게요. 트럼프는 친하게 지내며 협상해 보겠다. 김정은과 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가 하면 뭐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반면에 해리스는 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와 어울리지 않겠다. 그 얘기에 아첨하는 이런 정책은 안 하겠다. 이게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상반된 대북 정책,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랄까요? 국익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일기를 생각하시면 연속 순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연속 순상이 있다고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거나 뭔가 급격한
어떤 그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시도하는 건 아니거든.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전략적 인내 3.0 정도 하면서 대북 확장 억제에 강조하면서 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거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북한의 네. 선제적인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한미일이 어떤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어떤 그 굉장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지금처럼 굉장히 그 엄중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까 요거는 별개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일단 교착 상태를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담보해야 하느냐 요거는 과제가 될 겁니다. 배영수 님이 교수님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 상황 따져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을까요? 조금 상대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한미 관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양국을 중요시하는 전략적 이익은 크게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는 강화될 건데 방법론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동맹을 중시하는 해리스 행정부냐 거래 중시형 동맹관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론 차이가 있는 거고요. 북미 관계는 말씀드렸으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대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방법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위의 끝도 보이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잠시 쉬어간다고 하네요.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